사과꽃 피던 밤. 김태환 단편소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우리 형제들은 사남매가 하나도 빠짐없이 시골집에 모였다. 다른 집 같으면 49제를 지내고 장례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은 100일 제사를 지내기로 합의를 했다. 제일 먼저 안을 낸 건 작은 누나였다. 제사 지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100일에도 모이도록 하지. 좋아. 누구도 그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제안을 한 작은 누나가 기특해 보이기까지 했다. 동생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까지 했다. 그래서 우리는 49제 때 헤어지고 100일 제사에 또 모였다. 51일 만에 모인 것은 사형제가 모두 모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100일이 되기도 전에 우리 형제는 각자 수시로 고향집에 드나들었다. 어떤 날은 큰 누나와 내가 시골집에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동생과 큰 누나가 만나기도 했다. 우리 형제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시골집에 다녀왔으면 서로 공개를 했다. 누나에게 이번 토요일에 시골집에 다녀오려고 한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같이 가겠다고 나섰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시도 때도 없이 시골집에서 만난 것이다. 제사는 보통 해가 넘어가야 지내게 마련인데 나는 아침부터 시골에 내려갔다. 오늘이 마침 시골집의 군 소대지에 5일장이 서는 날이다. 아내와 나는 시골집에 가기 전에 곧장 5일장으로 갔다. 이번 제사의 장보기는 전적으로 내가 하기로 이미 입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내도 그 일에 대해 아무 이의가 없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장손이니까요.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누나들은 좀 못마땅한 눈치였다. 요즘에 장남이 무슨 특권이 있느냐고 통박을 줄 때도 있었다. 그런 건 다 옛날 이야기라고 했다. 요즘은 장남 차남을 따지지도 않고 아들과 딸을 따지는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래도 그렇다는 이야기지요. 세상이 바뀌기는 했지만 형제들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내는 지지 않고 장남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남들이 듣기에는 장남이 무슨 감투라도 되는 것 같았다. 5일장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장꾼들은 우리 부부를 알아본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고장에 터를 잡고 살아온 집안이라 떠돌이 뜨내기가 아니면 어지간한 사람은 우리 집안의 내력을 훤히 꿰고 있다. 만석군 집 장손이시네. 내가 인사를 건네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 이름은 몰라도 만석군 집 장손은 잊지 않는다. 구한말에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 마을에 만석군으로 자리를 잡으시고 진사 소리를 들으셨다. 할아버지 대에서도 거느린 식솔들이 30명은 넘었다고 한다. 탄탄한 만석군 부잣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아버지 때에서부터였다. 어쩌면 부자 3대 가기 힘들다는 말이 정답인지도 모른다. 할아버지와는 나이 터울이 제법 있었던 작은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실종되었다. 북한 인민군에게 잡혀 북으로 끌려갔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가 이상가족 찾기 방송에도 나가고 했는데 끝내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버지는 억지로 3대 독자가 되었다. 대부분의 독자가
귀하게 키워져 버릇이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런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출가를 하겠다고 무던히도 할아버지 속을 뒤집어 놓았다. 실제로 몰래 출가해서 1년 만에 할아버지에게 잡혀오기도 했었다. 아버지가 출가했던 절은 지리산에 있는 벽송사였다. 함양군 마천면에 있는 절인데 거의 지리산 꼭대기에 있었다. 겨울에 눈이 쌓이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눈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곳이었다. 우리 가족은 몇 해 전에 아버지를 모시고 벽송사에 다녀왔었다. 아버지는 60년 만에 방문이었고 우리는 초행길이었다. 벽송사는 지리산 빨치산 소탕 작전 때 완전히 불타버려 1960년에 다시 지은 절이라고 했다. 아버지가 있었던 때는 바로 절을 새로 지은 당시였다. 그러니 모든 게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때였던 것이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벽송사에 숨어있던 아버지를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떠들었다. 물론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지리산 벽송사에 성철 스님보다 뛰어난 스님이 탄생했을 수도 있어. 맞아,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랬을 거야. 우리들의 수다에도 아버지는 웃음조차 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럴만했다. 벽송사에 나와 60년 동안 아버지가 한 일은 물려받은 전답을 팔아먹은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땅이라도 많았으니 우리 사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 아버지는 농번기에도 논밭에 나가지 않았다. 대부분 사람을 사서 농사를 지었지만 관리를 하는 것은 어머니 몫이었다. 가을에 수확을 하고 나면 어머니가 보고를 했다. 올해는 날씨가 좋아 나락이 작년보다 더 나왔어요. 수고했소. 그 한마디면 끝이었다. 그래도 어머니는 서운해하거나 표정이 흩어지는 법이 없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고는 사랑방에서 책을 읽거나 가끔씩 연부를 하는 게 전부였다. 그럴 때면 몸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지리산 벽송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한 해는 농번기에 어머니가 몸살이 나서 들어놓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 대신 큰 누나가 집안일이며 농사일을 돌보아야 했다. 저녁이 되어 큰 누나가 논에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누워서 끙끙 앓고 있었다. 그때 큰 누나의 귀에 사랑방의 연불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왔다. 화가 치솟은 큰 누나가 아버지에게 한마디 했다. 지금이라도 부처님 모시러 가시지 그러세요? 내가 지금 모시고 사는 사람이 부처님이 아니더냐?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부처님은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벌써 7년 전에 돌아가셨다. 만석군 집안의 외동아들에게 시집와서 아들, 딸 넷을 낳고 한평생을 농사일만 하다가 좋은 세월을 다 보냈다. 그래도 우리는 어머니가 신세 타령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논밭을 야금야금 팔아치워도 이유를 묻는 법이 없었다. 더구나 땅을 판 돈을 들고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돌아와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다. 정말 세상에 부처가 따로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형제들이 모여 이야기했다. 아무리 옛날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엄마 같은 돌부처가 없을 거야. 맞아. 엄마는 부처님이고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고. 그럼 우리는 뭐지? 뭐긴 비구니 스님이고
비구스님이지. 우리는 엄마가 아버지보다 나이도 어린데 일찍 죽은 것은 평생 노동을 한 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럴 거라고 했다. 우리들 생각에 아버지가 엄마에게 해준 것이라고는 몸속에 우리 사남매의 씨를 심어준 것밖에는 한 게 없어 보였다. 심지어는 평소에 말 한마디도 살갑게 하는 걸 우리가 들은 적이 없었다. 너희 엄마 제사는 잊지 말고 잘 지내야 한다. 우리는 엄마의 장례가 끝난 뒤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모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죽은 엄마를 위해 하는 말이라고 들리지 않았다. 엄마를 빌어 자신의 제사를 잘 지내달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이다. 잘하려면 살아생전에 잘해야지. 그깟 제사는 잘 지내서 뭘 한단 말인가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제사는 물론이고 아버지 제사도 잘 지내드릴 테니까요. 말을 내뱉은 것은 큰 누나였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큰 누나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면 제사는 잘 지내드릴 테니 빨리 돌아가시기나 하세요 하는 말로 들렸다.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시골집에 혼자 남을 아버지의 생활 문제가 걱정이었다. 우리 남매는 아버지가 주방에 들어가 라면 하나 손수 끓이는 걸 본 적이 없었다. 고작 하는 것이라고는 사랑방에서 다구를 펼쳐놓고 녹차를 우려내서 자신의 입에 넣는 것이 전부였다. 아버지의 야생차 사랑은 조금 과했다. 봄이면 녹차뿐만 아니라 산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린 나무순을 따왔다. 물론 차를 덮는 것은 엄마의 몫이었다. 이건 너무 연하게 덮었군. 풀내가 좀 나는 것 같아. 자네도 좀 마셔봐. 아버지가 차를 따라 엄마에게 내밀면 그걸 받아 마셨다. 정말 부처가 따로 없었다. 내가 아내에게 그랬더라면 아내는 곧장 닭이를 엎어버렸을 것이다. 그렇긴 하네요. 한심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였다. 아버지의 의사에 공감까지 해주는 저자세를 취했다. 우리는 엄마의 가슴 속에 부처님이 들어있지 않고서야 저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나쁘진 않아. 뒷맛이 숲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잖아. 네, 그래요. 숲속의 향기. 천사가 따로 없었다. 신사임당도 울고 갈 현모양처의 표본이 우리 엄마였다. 아버지가 땅을 판 돈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며칠 만에 돌아와도 엄마는 낯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럴 때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뒤에 대고 수군거렸다. 어디엔가 따로 감춰놓은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들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이건 할아버지 잘못이야. 아버지는 벽송사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해. 맞아. 알고 보니 벽송사라는 절이 대단한 곳이었잖아. 아버지가 절은 바로 잘 찾아가신 것이었는데. 벽송사 문고리만 잡아도 돌을 깨친다는 말이 있더라고. 엄마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으면 기겁했다. 양손을 내저으며 우리를 말렸다. 이것들아, 아버지가 아니면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겠니? 너희 아버지가 관세음 보살인 줄만 알고 있어라. 우리는 모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진짜 엄마가 관세음 보살의 현신이었다. 그러고 보면 아버지가 복은 많은 사람이었다.
아내와 함께 5일장을 다 돌고 나서 마지막으로 떡방앗간에 들렀다. 주인은 예전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우리 집의 내력만큼이나 떡방앗간의 이력도 만만찮았다. 어르신 49제를 지낸 지도 꽤 지났네요. 이번엔 떡을 어디에 쓰려고? 100일째를 지내려고 합니다. 100일째라고요?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 요즘 누가 100일째를 지내나? 그냥 저희끼리 아버지 생각 좀 하려고 합니다. 방앗간 주인은 우리 형제들이 모두 효자 효녀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엄청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고인의 칭찬까지 덧붙였다. 요즘 소식 들었겠지?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으니 농촌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 땅값이 작년에 비하면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니까. 어르신께서 벌써 앞날을 내다보시고 남은 땅도 모두 팔아치운 것일 거야. 방앗간 주인의 말대로라면 작년에 땅 판 돈으로 다시 매입을 하게 되면 2배로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소식이 별로 달갑지 않게 들렸다. 땅을 미리 팔아 상속세도 안 내고 현금으로 우리 남매에게 나누어 준 것은 잘한 것 같기는 했다. 집하고 남아있는 사과가스원도 이제 팔아야 하겠지? 농사 지을 사람이 없을 테니까.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것도 없고. 떡방앗간 주인은 내려온 김에 부동산에 집과 과수원도 내놓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흔적을 지워버리는 게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방앗간 주인은 어쩌면 되는 집은 며느리까지 효심이 깊다고 했다. 아내는 그 말에 어깨를 으쓱했다. 방앗간 주인이 아내의 속내를 들여다보았으면 기절초풍을 할 것이었다. 사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남은 땅들을 모두 팔아치웠다. 아무리 시골 땅이라고는 하지만 평수가 있으니 거금이었다. 농협에서는 현금을 유치하려고 수시로 아버지에게 접촉했다. 거기다 세무서에서는 상속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촉을 세웠다. 신경 쓰지 마라. 벌써 돈은 다 나가고 없다. 자선단체에 전부 기부했고 좀에 남은 건 집에 잘 모셔놓았다. 이젠 땅도 없으니 나도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사실 땅을 판 돈의 일부는 우리 형제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5만 원권 현금 뭉치로 나누어 주니 세무서 추적을 받을 일도 없었다. 가져가서 펑펑 쓰지 말고 조심해서 사용해라. 그날 밤 우리 사남매는 차 트렁크가 묵직하도록 현금 뭉치를 싣고 귀가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은 말끔하게 날려버렸다. 작은 누나는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어렸을 적에나 부리던 응석을 부렸다. 그날부터 우리 사남매는 주말마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시골집에 갔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버지가 귀찮아할 정도로 매달렸다. 이 녀석들, 이 알비가 그렇게도 좋으냐? 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할아버지하고 놀죠. 이 녀석들 때문에 내가 일찍 죽지도 못하겠구나. 사실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어린아이들은 누나네 손주들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제법 촌수가 벌어져 있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딸의 손주였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의 친정아버지였다. 나의 손주라면 성씨가 같은 증조 할아버지지만 누나의 손주들은 성씨도 다른 남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저런 걸 복잡하게 따지지 않았다.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용돈을 듬뿍듬뿍 쥐어주었다. 나의 아들 녀석은 어린아이들하고는 차원이 완전 달랐다. 결혼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할아버지 주머니를 털어가는 데는 완전 선수였다. 할아버지, 저 이번 사업권만 잘 되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냐? 내가 보기에는 싹수가 노랬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손주의 계좌에 거금을 넣어주었다. 아마 예전에 3대 독자라는 핸디캡을 안고도 출가를 감행했던 자신이 되돌아보아지는 모양이었다. 아무렴 독자는 아니지만 네가 이 집안 장손이 아니냐. 뒷말은 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아버지를 말려도 속수무책이었다. 할아버지의 약점을 간파한 녀석은 수시로 수작을 부렸다. 할아버지의 금고를 완전 자기 것인 양 털어갔다. 그러나 전답을 모두 팔아 우리들에게 현금으로 2억씩 나눠준 뒤에는 예전 같지 않았다. 누구라도 아버지의 금고에서 큰돈을 빼내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다. 기껏해야 누나의 손자들에게 5만 원짜리 몇 장을 건네주는 게 보작이었다. 그와 함께 아버지의 기운도 점차 쇠잔해져 갔다. 급기야는 바깥 출입을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졌다.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시골집에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모두들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 아버지 자신도 요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었다. 누군가가 집으로 모셔가야 할 판이었다. 제일 먼저 나선 것은 큰 누나였다. 아버지, 저희 집이 좀 작기는 해도 계실만 할 거예요. 집은 대충 정리하고 같이 올라갑시다. 누나의 권유에 아버지는 단번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유는 마당 밖의 사과가스원에 사과꽃이 피는 걸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가을에 사과가 달리는 걸 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년 봄에 꽃이 피는 건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버지! 큰 누나는 사과꽃이 무슨 대수냐고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하는 수 없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불렀다. 비용은 우리 형제들이 모아서 지불하기로 했다. 우리 집 앞에 텃밭에는 1000평의 땅에 500그루의 사과나무가 잘 가꾸어져 있다. 사과나무는 아버지가 텃밭에 직접 심어 가꾼 것이었다. 농사라고는 손에 흙도 안 묻힌 아버지가 유일하게 가꾸어 놓은 사과나무였다. 논밭에 잎야까지 모두 팔아치웠어도 집과 붙어있는 사과 가수원은 손을 대지 않았다. 그건 아버지가 손수 심고 가꾸어서 애착이 갔기 때문인데 싶었다. 그 덕분에 우리 형제들은 해마다 사과는 실컷 먹을 수 있었다. 좋은 저장 창고까지 있어서 겨우내 싱싱한 사과를 아들, 딸들에게 보내주었다. 아버지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매일 사과가수원을 둘러보았다. 요양보호사는 아버지가 매일 사과나무를 바라보며 언제 꽃이 피느냐고 물어본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생일은 사과꽃이 피는 계절이었다. 내가 그래도
사과꽃을 한 번은 더 볼 것 같다. 아버지는 지난 가을부터 입버릇처럼 사과꽃 타령을 했다. 우리는 사과꽃이 무슨 대수인가 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겨울이 아버지에게는 제일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다. 드디어 학수고대 하던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는가 싶더니 담장 곁에 개나리가 피고 먼 산의 진달래가 분홍 꽃망울들을 터뜨렸다. 사과꽃도 젖빛 꽃몽우리들을 달았다. 아버지의 생일은 마침 일요일이었다. 우리 형제들은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아버지가 계시는 시골로 갔다. 물론 누나네 손자 녀석들도 가고 새로 사업을 시작해 보려는 내 아들 녀석도 빠지지 않았다. 시골집은 장날마당처럼 왁자지껄했다. 아버지는 아침 생일상을 물린 뒤 과수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사과나무 아래로 갔다. 이야, 사과꽃이 피었어요. 이뻐요. 제일 먼저 소리를 지른 것은 그 누나네 손주 녀석이었다. 녀석의 소리를 신호로 모두 사과꽃을 들여다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정말 꽃이 피었느냐? 아버지가 나에게 물었다. 아마도 휠체어에 앉아서는 꽃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었다. 몸이 무너지면서 시력도 급하게 망가진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사과꽃을 하나 따달라고 했다. 나는 아버지 머리 위에 있는 가지에서 가장 실한 꽃을 매단 가지를 꺾었다. 아버지는 내가 내민 가지를 받아 코끝에 가져갔다. 이제 내 생일이 되었구나. 왔으면 갈 때가 된 거지. 나는 아버지의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있어 방금 받은 84세 생일상을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아버지, 오늘이 아버지 생일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하더냐? 아버지의 대답은 명료했다. 이제 사과나무가 꽃을 피운 걸 보았으니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그리고 가족들을 모두 모이라고 했다. 큰 누나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밀고 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뒤따라 갔다. 아버지는 거실 한가운데 앉았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빙 둘러 앉으니 빈틈이 없었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마지막 소원까지 이루었으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우리 가족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 더할 나이가 없구나.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나는 이 집 은밀한 곳에 단지를 2개 묻어 놓았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찾아서 나눠 쓰도록 해라. 상당한 거금을 넣어 놓았으니 찾아내는 사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찾아낸 사람이 혼자 다 가져도 좋고 서로 나누어 가져가도 좋다.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모두 술렁거렸다. 남은 돈을 왜 굳이 숨겨놓고 찾으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었다. 먼저 우리에게 나눠준 것보다 더 많은가요? 둘째 누나가 물었고 아버지는 그렇다고 했다. 그렇다면 8억이 넘는 금액을 단지 속에 넣어놓았다는 이야기였다. 아버지, 그걸 우리가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못 찾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인연이 닿지 않는다면 못 찾을 수 있겠지. 그걸 낸들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재미있다는 듯 술렁거렸고 작은 누나는 찾지 못할까봐
불안한 모양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으니 그동안 각자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실컷 하자꾸나.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각자 아버지를 만나러 한 사람씩 방으로 들어갔다. 제일 먼저 큰 누나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1시간 넘게 이야기하고 나왔다. 큰 누나의 눈두덩이 부어 있었다. 아마도 많이 운 모양이었다. 다음은 작은 누나 차례였다. 작은 누나는 생글거리며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갔다. 작은 누나가 방으로 들어간 지 10분쯤 지나자 밖에서도 흐느낌 소리가 흘러나왔다. 잠시 후 밖으로 나오더니 큰 누나를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누나네 조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외할아버지에게 유산을 얻어내는데 실패한 걸로 짐작하는 것 같았다. 다음은 차례였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장손이구만. 너는 제일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떻겠니? 저는 내일 출근을 해야 해서 오늘 일찍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가 아직까지 회사에 다니고 있었구나. 나는 벌써 은퇴한 걸로 생각했지 뭐냐.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너는 오늘은 나하고 같이 보내고 내일 올라가도록 해라. 나는 뭐라고 변명해 보려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에서 물러나왔다. 다음은 동생 차례였다. 동생은 누나들처럼 울거나 하지는 않았다. 담담한 얼굴로 나와 다음날 출근을 위해 먼저 서울로 올라갔다. 아버지는 저녁까지 가족들과의 면담을 끝냈다. 아들 녀석은 저희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온 뒤 아주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니 자신에게 출가를 권했다고 했다.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거든요. 네가 출가를? 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평소에 그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는 녀석이었다. 부처님 오신 날에 내가 아내와 함께 절에 갈 때도 따라 나선 적이 없던 녀석이었다. 그런 녀석이 출가라니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녀석은 그렇다고 쳐도 아버지께서 장손의 출가를 종용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내가 단독으로 아버지와 독대를 한 것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참이 지난 밤 9시경이었다. 아버지는 원래 이 시간이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오붓하게 마주 앉은 게 얼마 만이냐. 글쎄요, 저번 달에도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와서 얼굴만 보고 갔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지 않느냐. 아버지는 그냥 얼굴만 맞대면 하는 것과 대화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버지와 진정한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죽은 다음에 너는 어디에서 나를 찾을래? 제사를 차려놓고 기다리면 내가 나타날 것 같으냐. 그거야 산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맞다. 나는 내가 죽어서 제사밥 얻어먹으러는 절대로 못 다닐 것 같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나는 진짜로 이제 아버지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고 생각하자 가슴 한쪽이 먹먹해져 왔다. 아버지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만남에 대해 크게 신경 쓸 게 아니라고 했다.
시간이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아도 내가 죽을 날도 그리 멀지만은 않다고 했다. 나도 죽고 나면 우리 부자는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물었다. 너는 죽어서도 나를 만나고 싶을 것 같으냐? 잘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엇으로 만날까? 무엇으로든 만날 수는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구름이 되어 만나도 괜찮을 것 같고 풀잎에 잠깐 맺히는 이슬이 되어 만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날 수만 있다면요. 너는 환갑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에 깊이가 없느냐? 어찌 아들인 동훈이보다도 못하냐? 녀석은 생각하는 게 아주 진정성이 있더구나. 나는 아까 낮에 아들 녀석이 면담을 하고 나온 뒤 침울한 표정을 지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버지는 동훈이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출가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며 어쩌면 사람으로 태어나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사람은 목숨을 한번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것이야. 내가 벽성사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었어도 지금쯤이면 육신을 버릴 때가 되었지.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서 쟤는 사과나무에 뿌리도록 해라. 아버지의 사과나무 사랑은 각별한 데가 있었다. 아버지가 벽송사에서 나와 한 일 중에 우리 사남매를 낳은 일 말고 하나를 꼽으라면 텃밭을 가수원으로 바꾼 것이었다. 사람을 사서 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만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버지는 기력이 딸리는 듯 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부탁이니 과수원에 가서 아직 꽃이 덜 핀 가지를 하나 꺾어다 달라고 했다. 나는 플래시를 들고 나가 되도록 몽우리가 많이 달린 가지를 골라 꺾어왔다. 빈 도자기 솔병에 물을 담아 가지를 꽂아 아버지 머리맡에 두었다. 아버지는 꽃가지를 보더니 아주 흡족해했다. 꽃이 져야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겠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꽃병 속에 꽃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데미안에 나오는 아브락사스에 대해 이야기하려다 그만두었다. 함부로 짓거리다가는 꽃병 속의 꽃몽우리가 금방 꽃잎을 열고 바닥으로 떨어져 내릴 것 같았다. 알은 스스로 껍질을. 아버지는 곧 잠이 들었고 나는 조금 떨어져 아버지의 숨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서 잠이 들었다. 밖에서는 사과나무가 별빛을 받아 꽃잎을 피우느라 밤을 새우고 있을 터였다. 떡방앗간 주인은 어지간하면 은퇴 후에 고향 마을에 다시 내려와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땅값이 내려가 아버지가 팔아치운 땅을 다시 매입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잘 찾아보면 시골에서도 심심찮게 즐길 거리가 꽤 있다고 했다. 우리 집 맞은편 골짜기에도 교직에서 은퇴한 사람이 터를 잡았는데 닭도 키우고 보아 염소도 키우고 아주 깨가 쏟아지게 재미있게 산다고 했다. 시간 나거든 한번 가봐요. 거기 키우는 닭이 예전에 보던 그런 닭들이 아니더군요. 덩치가 말만한 녀석도 있고 비둘기만큼 자그마한데 아주 귀엽게 생긴 놈도 있어요. 큰 놈은 브라마라고 하고 작은 놈은 은수남이라고 하던가 뭐라고 하던데. 알았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볼게요. 나는 방앗간을 나와 집으로 차를 몰았다. 지금쯤이면 형제들이 모두 모였지 싶었다. 예상대로 가수원 옆 우리 집 마당에는
승용차가 가득 세워져 있었다. 아이들은 녹음이 깊어가는 사과나무 아래를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때 꽃을 피웠던 사과나무는 이제 밤톨만한 열매를 달고 있었다. 차를 마당 한쪽에 세우고 내리니 사남매가 모두 마당 가운데 모여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누나들 둘은 눈물을 찔끔거리고 있었다. 동생도 손을 이마에 대고 잔뜩 수그리고 있었다. 왜들 그래? 무슨 일이 있어? 형, 아버지를 찾았어. 응? 아버지를? 나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했다. 100일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다니. 마당 한가운데 작은 단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방금 땅속에서 파낸 것인지 겉면에 황토가 조금 묻어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단지 안을 들여다보았다. 예상대로 5만 원권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바로 아버지가 이야기했던 감춰놓은 돈 뭉치였다. 드디어 찾았구나. 형,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좀 읽어봐. 동생이 들고 있던 편지를 내게 건네주었다. 나는 가지런하게 쓰인 아버지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이 편지를 찾아냈을 때는 서가 열매가 밤톨만큼 굵어 있겠구나. 어떠냐? 나는 이미 죽었지만 지금 너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겠지. 사방을 둘러보아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마도 나는 사과나무에 거름이 되어 밤톨만큼 굵어진 사과 아래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지. 이제 첫 번째 단지를 찾아냈으니 다음 단지를 찾아보거라. 너희들이 나를 잊지 않는 한 나는 어디에고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벽송사에 나를 데리러 왔던 아버지와 나보다 먼저 떠난 너희 어미를 찾아볼 것이다.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 뜬 구름이 되어 만나거나 아침 풀잎에 맺힌 이슬이 되어서도 만날 것이다. 모두 가족끼리 우애 있게 지내라. 특히 동훈이한테 관심을 좀 보여라.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마당 밖에 서 있는 사과나무를 바라보았다. 꽤 먼 거리에서 바라보아도 동글동글 굵어가는 사과알이 선명하게 시야에 잡혔다. 오늘로부터 100일 전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보냈던 밤이 떠올랐다. 그날 밤 아버지 머리맡의 꽃병에서는 꺾어놓은 사과나무 가지가 꽃 몽우리를 벌리느라 밤새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활짝 핀 사과꽃을 보며 가볍게 아버지를 불러보았다. 아버지는 내 부름에도 대답이 없었다. 조용히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가볍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아버지에게서는 사과꽃 향기가 났다.